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통합과 통합사의 항사가 아니라 우리 이제 특강으로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는 시간인데, 우리 품사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특강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특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써보자면요,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갈래, 이거를 우리가 품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갈래죠, 갈래. 그래서 수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으로 공통된 성질이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사로 끝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해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품사의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꺽쇠 표시해 주시고요. 품사의 분류 기준 써주시죠. 품사의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다가 이렇게 넓게 필기할게요. 선생님은 형태. 여러분들은 개인 노트에다가 필기해가면서 수업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선 형태에서요, 단어의 모습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형태 변화의 여부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불변화. 변하지 않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형태가 변한다, 가변어라고 할게요. 우리가 왜 가색됐다고 했잖아. 이렇게 불변어와 가변어는 아니고요. 이거는 형태의 변화가 없는 거, 이거 형태의 변화가 있는 거, 이렇게 불변어와 가변어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자, 써볼게요. 체언, 용언, 그 다음에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흔히 5가지의 그 문장에서 하는 이걸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문장 성분 써주시고요. 되니? 됐죠? 이해되셨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써주시고요. 이제 의미 기준으로 품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9개의 구품사로 나뉘는데, 명사, 대명사, 이거 여러분 노트에다 같이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위에 썼던 그 순서대로 분류를 한번 선생님이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관형사, 부사, 마지막으로 감탄사,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그쵸? 9개의 품사로 이루어진 국어는 구품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에 듣기로는 영어는 8품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의미에는 괄호 여시고요. 구품사라고 적도록 할게요. 9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다. 구품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리하면은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고요. 조사를 따로 묶어서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관형사, 부사 묶어주셔서 수식언이라고 하고요. 감탄사에서 독립언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9개의 품사, 5개의 문장 성분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품사의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체험부터 가도록 할게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우선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서요, 또다시 이제 고유성과 의미의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명사, 예를 들어 화장지, 뭐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마우스 이런 거, 주사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명사고, 고유 명사는 이제 번역이 안 되는 거로서 이제 예를 들어 대한민국, 뭐 영국, 프랑스, 뭐 그쵸,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죠. 홍만 선생님 이런 것들 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눠보시면은요, 자립성의 유무라고 해서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립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어떠한 그런 추가적인 단어 없이 자기 혼자서만으로도 충분히 뜻이 전달되는 단어를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누구의 꾸밈을 받아야 되냐면요,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의존명사가 중요합니다. 이 의존명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것, 수, 마리원, 이거는 예시를 쓸게요. 자, 예를 들어 것, 수, 명 이런 것들이 있죠. 되죠? 되니?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대명사 여기는 조금 중요해서요, 간격을 좀 많이 넓히도록 할게요. 대명사는 사물, 사람, 장소 이런 것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로서요,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지시부터 가도록 할게요. 지시가 좀 더 쉽거든요. 지시는 이제 또 사물과 장소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 저것, 그것, 장소는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들 대명사 쓸 수 있고요. 인칭 대명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쳐주시고요. 인칭 대명사는 나, 너, 우리, 당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도 4가지로 흔히 나뉩니다. 좀 더 나눌게요. 좀 더 나눌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좀 갈래를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인칭, 2인칭, 3인칭. 정확하게 나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제기칭.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칭과 미지칭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부정칭과 미지칭까지. 됐나요? 되니? 자, 그래서 1인칭부터 가보면은 나, 너, 우리, 저희 이런 것들. 2인칭은 나, 너희, 3인칭은 그들이라고 합니다. 복수함수, 높임날수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제기칭이 조금 더 중요할 텐데요. 제기칭은 쓸게요. 앞에 나온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장을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유품을 아끼신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예문을 그냥 적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앞에 나온 명사는 뭡니까? 그렇죠, 할머니죠. 근데 이 할머니의 이 당신이 다른 타인의 당신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유품, 이 당신의 유품이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의 유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유품을 받는 것으로서 이 당신의 역할이 할머니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쓰는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제기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당신은 2인칭에도 소속되어 있고 3인칭에도 소속이 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칭, 미지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상관이 없지만 정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해지지 않고요. 존재는 상관이 없어요. 존재가 있든지 없든지 존재 상관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 거기 누구예요? 누구나 일로 와주세요. 이거는 존재와 상관이 없잖아. 그냥 아무나 오면 되는 거잖아.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근데 미지칭은요, 대상이 누구인지 몰라요.
대상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내 앞에 나를 부르는 존재가 있는지는 알아요. 존재가 있는지는 아는데 누가 날 부르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이런 거 분명히 상대방 앞에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의문문 형식이라는 거죠. 되니? 되니? 그래서 모든 명사는요. 요거까지 합시다. 모든 명사는 자립형태수다. 모든 명사는 자립형태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립형태소랑 의존명사는 다른 거야. 자립형태소는 그냥 혼자서 쓸 수 있다는 거고 자립형태소에서 자립이냐 의존이냐 나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됐죠? 자, 체형 그래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수사는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수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뉘는데요.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뉘는데 양수사는 하나, 둘, 이 등 수량을 가리키고요. 양수사는 수량. 그 다음에 서수사는 첫째, 둘째 중 순서를 가리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면요. 수양, 그 다음에 서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순서는 첫째.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어주면은요. 양수사는 하나, 요런 거. 그 다음에 서수사는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요런 것들 있죠. 첫째, 둘째. 됐죠? 자, 그리고 동사 형용사 가보도록 할 건데요. 동사 형용사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주면 얘네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용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중요한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좀 쓸 건데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 활동 등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움직임이나 활동 등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형용사는 이제 상태, 성질. 그래서 형용사는 조금 더 종류가 다양하긴 하는데 이걸 뭐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성상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거 있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는 이제 체언 뒤에 붙는다.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격조사 있고요. 보조사 있고요. 그리고 접속조사라고 하는 게 있죠. 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인용격 조사, 혹격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조사는 이제 주로 은만도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해도 문장에 전혀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조사를 보조사라고 하고요. 보조하는 조사죠. 접속조사는 이제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접속사로 배우던가요? 자, 그래서 관용사와 부사 이번 시간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자, 관용사 같은 경우에 이제 체언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체언 수식. 관용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합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상관용사, 지시관용사, 그 다음에 수관용사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상관용사는 이제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성질 또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야냐면요. 성상. 자, 그 다음에 지시는요. 가리키는 겁니다. 지시 대명사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대명사를 가리킨다. 대상을 가리킴. 그래서 지시 대명사와 헷갈리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니까 뭡니까?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뭘 수식한다? 체온을 수식한다. 요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체온 수식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체온을 수식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책을 가리키는 것은 맞으나 이라는 것이 책을 엄연히 수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시 관형사라고 하고요. 수관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사하고 구분 짓는 게 이제 포함이 될 텐데, 수사는 뭡니까? 체언이죠. 수사는 체언이니까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관형사죠. 수관형사잖아. 조사가 붙을 수 없고요. 얘는 반드시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 가보도록 할까요? 부사.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용언을 꾸밉니다.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로서 주로 용언, 그리고 다른 부사, 관형사도 꾸미고요. 심지어 문장 전체, 심지어 진짜 거의 안 하지만 일부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이제 배우는 단어인데 이 문법 특강 강의에서는 안 할 겁니다. 체형까지 수식을 하긴 합니다. 부술비 이런 것들도 이제 체온을 조금 수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 거의 안 한다고 보면 기준으로 요 기준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도록 하자면은 우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 이렇게 둘로 나뉘죠. 그래서 성분 부사는 이제 자리 바꿈이 조금 어렵고요. 자리 바꿈이 어렵다. 위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다. 여기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가능하다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성분 부사에는 또다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지시 부사, 성상 부사, 부정 부사.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문법 국어 문법을 하면서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이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출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으로서 선생님이 이렇게 특강으로 준비하게 된 겁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지시부사는 이제 장소 등을 가리키는 거고요. 장소. 성상 부사는 성상 관용사와 조금 비슷한 의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성질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질 또는 상태. 자, 그리고 부정부사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의미를 부정한다. 용언 의미 부정. 각각의 예시를 드릴게요. 지시부사에서는 그리 앉아라, 저리 가라. 성상부사에서는 많이 달려가라. 뭐 빨리 먹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부정부사는 못할 것 같다. 나 안 할래 이런 것들 부정부사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나 안 할래인가요? 자, 문장부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양태부사하고 접속부사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양태부사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 화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뭐 다행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뭐 앞뒤 연결, 그래서 너와 나 이런 것들에서 와는 이제 너 그리고 나 이런 것들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몇 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짧은 시간이면서도 긴 시간 안에 이렇게 내용을 많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변어와 가변어에 대해서도 분리하면은요. 가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와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한 용언이 이제 가변어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서술격 조사인데 이제 서술의 역할을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 격조사죠. 격조사에 포함되는 이다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다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불변어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니까 이렇게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국어의 품사에 대해서 꼼꼼하면서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강인 만큼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